수십 년간 공들인 승계 계획이 저 계집애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순 없습니다. 그룹 비서실장 최 이사가 주먹을 쥐며 분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아가씨가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18년 만에 나타난 손녀를 향한 치밀한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재벌 상속녀와 그녀를 지키려는 배달기사의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일 운명의 충돌. 살을 애는 듯한 빗줄기가 헬멧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김민준이 낡은 오토바이의 핸들을 꽉 움켜쥐며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젠장, 이런 날의 마지막 배달이라니. 민준이 중얼거리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배달앱에서 울리는 알림음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고객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같은 시각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이서연이 젖은 전단지 뭉치를 품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오늘도 한 장도 못 나눠줬네. 서연이 한숨을 내쉬며 좁은 골목 모퉁이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가 옷깃 사이로 살짝 보였습니다. 백금 반지가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서연이 모퉁이를 급하게 돌아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시야에 갑자기 나타난 그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아! 민준이 경악하며 브레이크 레버를 잇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도로에서 오토바이 바퀴가 미끄러졌습니다. 핸들이 민준의 손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뜨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서연의 비명이 빗소리와 함께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전단지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민준이 오토바이를 간신히 서연 쪽으로 기울여 넘어뜨렸습니다. 오토바이는 서연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갓길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차해 있던 검은 롤스로이스 팬텀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쾅! 굉음이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측면 도어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오토바이와 함께 아스팔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롤스로이스 뒷좌석에서 막 내리려던 강진혁 회장이 충격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강 회장이 차창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넘어진 오토바이와 그 옆에서 신음하는 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놀라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석에서 비서가 급히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박 상황부터 확인해봐. 강 회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차에서 내려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비서가 민준의 팔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나와서. 강 회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연에게 걸어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강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낡은 점퍼 밖으로 목걸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끝에 매달린 백금 반지가 강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건. 강 회장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8년 전 손녀를 위해 특별 주문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복제가 불가능한 그 반지였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드러난 서연의 눈매가 죽은 아들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그 반지가...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자신의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말씀이세요? 이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강 회장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8년간 찾아 헤맸던 손녀가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강 회장의 이상한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준이 차 손상 부위를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강 회장이 정신을 차리고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서연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 수리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강 회장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번호로 반드시 전화를 주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명함을 받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는 아니에요. 병원 얘기가 아닙니다. 강 회장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꼭 전화하세요. 약속입니다. 강 회장이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재빨리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강 회장이 차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여전히 명함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골목을 빠져나가며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손에 든 명함을 가로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강진혁 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한남동 대저택 서재에서 강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8년 된 손녀의 실종 전단지가 나왔습니다. 그 밑에서 작은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연이 목에 걸고 있던 반지와 한 쌍이었던 아기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아기 신발을 손에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우리 서연이를 찾은 것 같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 혈육의 확인. 다음 날 아침 8시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에서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두덩이 부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뭘 원하는 걸까? 서연이 휴대폰을 들고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어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차를 보내겠습니다. 서연이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반지하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서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서연 아가씨이시죠? 모시러 왔습니다.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넓은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선 서연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아침은 드셨나요? 강 회장이 소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서연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반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말씀이세요? 저한테는 유일한 유품이에요. 유품이라고 하셨나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시면? 저를 키워주신 오미숙 어머니요. 친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강 회장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실종된 손녀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몇 살이세요? 20살입니다. 강 회장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즉시 유전자 검사 키트를 가져와 주세요. 호텔 로얄 스위트로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니요? 왜 그런 걸 하시려는 거예요? 잠시만요.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분 후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과 서연의 입안을 면봉으로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의료진이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제가 찾고 있던 손녀일지도 모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녀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8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들 부부를 잃었어요. 그때 3살 배기 손녀도 함께 실종됐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 아이가 목에 걸고 있던 반지가 바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반지예요. 서연이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내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친자관계 99.99%입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이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내 손녀야.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멍하니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라고요? 그래, 할아버지야. 18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강 회장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혈육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서연이 강 회장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그럼 우리 서연이야. 강 회장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집으로 가자. 그날 오후 검은 롤스로이스가 한남동 대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서연이 차에서 내려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 곳이에요? 그래, 이제 내 집이야. 대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사용인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사용인들의 정중한 인사가 서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택 안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강태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그분이신가요? 강태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다. 강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민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선에 경멸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태민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순간 저택 안에서 중년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강태민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이분이? 아내의 목소리에도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야. 아버지의 친손녀. 강태민이 아내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내가 서연의 낡은 옷차림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강 회장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잘 지내자. 하지만 강태민 부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식당에 놓인 긴 테이블 앞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서연이 수십 가지 식기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포크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강태민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강 회장이 강태민을 노려봤습니다. 태민아, 서연이가 적응할 시간을 줘야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서연이 포크로 음식을 집어 올리려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강태민의 아내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만이 서연을 챙기려 애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태민이 아내와 함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갑자기 상속녀가 나타났잖아. 강태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공들인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강태민의 눈에 험악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사문모의 시작. 며칠 후 그룹 본사 비서실에서 최 이사가 강태민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그 아가씨에게 지분을 증여하시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강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이미 법무팀에 관련 서류 작성을 지시하셨어요. 최 이사가 서류를 꺼내 강태민 앞에 내밀었습니다. 강태민이 서류를 훑어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정말이군요. 수십 년간 공들인 승계 계획이 저 계집애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순 없습니다. 최 이사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최 이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걸요. 검사 결과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여론이죠. 최 이사가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강태민이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사고 현장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는 거죠? 배달 기사와 공모해서 롤스로이스를 고의로 받았다는 스토리를 만들 겁니다. 최 이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 기사가 사실은 그녀의 공범이라고 하면 되죠. 강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언제 시작하죠? 내일 아침 타블로이드지 일면을 장식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저택 거실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신문을 보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면에 배달 기사와 공모, 롤스로이스 고해 사고로 재벌가 접근한 꽃뱀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강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강 회장이 신문을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연이 신문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기사에는 서연과 민준이 사전에 계획을 짜고 롤스로이스를 노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재벌가에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연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강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강태민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신문을 보더니 과장된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거짓 기사야. 강 회장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믿을 텐데요. 강태민이 서연을 흘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강태민의 시선을 느끼고 움츠러들었습니다. 당장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겠어. 하지만 강 회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서연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내는 뭔가 다르다. 재벌 할아버지를 속였다니 같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저녁 때 서연이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오늘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습니다. 저희가 공범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걸까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택의 화려함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시선들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최 이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몇 통의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의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는 이사회 임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8년 만에 나타난 손녀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최 이사가 능숙하게 의혹을 부풀렸습니다. DNA 검사도 요즘엔 조작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사들의 반응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강 회장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더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재벌 회장을 홀린 정체불명 여성의 비밀, 18년 전 실종된 손녀는 과연 살아있을까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기사마다 서연의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서연이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저 여자가 그 기사에 나온 사람이야. 정말 뻔뻔하게 생겼네. 길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강 회장이 서연을 별채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이 폭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별채에서 지내면 어떨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너를 보호하려는 거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숨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더 의심받을 거예요. 강 회장이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하지만 서연은 할아버지마저 자신을 격리하려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별채로 옮긴 서연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가족에게서 또다시 떨어져야 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목에 걸린 반지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반지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는데 최 이사와 강태민이 본체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주봤습니다.
1단계는 성공했네요. 강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2단계를 준비해야죠. 최 이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장님의 판단력 문제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임원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최 이사의 눈에 승리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 진실을 찾아서 며칠 후 민준이 자신의 좁은 원룸에서 인터넷 기사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공범으로 만든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민준이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들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민준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배달 일을 하던 중 동료 라이더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민준아. 그 재벌집 아가씨가 별채에 갇혔다는 소문 들었어? 뭐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여론이 나빠지니까 할아버지가 숨겼다는 거야. 동료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연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한남동 대저택 주변을 배달 오토바이로 돌았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별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연 씨가 저기 있는 건가? 민준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담장을 살펴봤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익힌 지름길 노하우로 담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도와야지. 자정이 넘어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별채로 다가갔습니다. 별채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서연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여기에? 서연이 창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준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했어요. 휴대폰을 뺏겼어요. 외부 연락을 차단한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민준 씨 때문에 생긴 건데 저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네요. 민준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더 미안해요. 제 실수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 목에 걸린 반지를 만졌습니다. 이 반지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반지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반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걸 누군가 조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진짜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것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준이 반지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습니다. 어떻게요? 이 반지를 만든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반지를 선명하게 촬영했습니다. 특별한 세공 무늬와 내부의 희미한 인장까지 자세히 찍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증명해 드릴게요. 서연의 눈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포기할 순 없잖아요. 민준이 창문으로 나가기 전에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사진을 들고 시내의 보석상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석상 주인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정교한 세공은 일반 보석상에서는 못해요. 민준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드디어 한 늙은 보석상 주인이 사진을 보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 혹시 정장인의 작품 아닌가? 정장인이요? 응,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국내 최고의 세공 장인이었어. 지금은 서촌에 살고 있을 거야. 민준이 서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서 작은 공방을 찾았습니다. 70대 노인이 돋보기를 끼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인님이세요? 그런데 누구시죠? 민준이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장인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장인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길 잃은 별이잖아. 길 잃은 별이요? 18년 전에 한 분이 의뢰한 특별한 반지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지. 장인이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손녀를 위해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뢰인이 누구였나요? 강진혁이라는 분이었어. 절대 복제 불가 조건으로 주문했지. 정말이세요? 이게 진짜라는 걸 증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내부에 내가 새긴 고유 인장이 있거든. 장인이 현미경을 가져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여기 봐. 희미하게 보이는 이 무늬가 내 사인이야. 민준이 현미경으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미세한 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인장은 특수 기법으로 새긴 거라 복제가 불가능해. 장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명서를 써주실 수 있나요? 그럼 내 명예를 걸고 써주지. 장인이 증명서를 작성하는 동안 민준이 배달라이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미숙이라는 사람 찾습니다. 50대 여성, 서울 거주 추정. 곧바로 여러 라이더들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야, 민준아.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강남 쪽에서 배달할 때 본 것 같아. 확인해 볼게. 민준의 휴대폰에 연달아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배달 라이더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했습니다. 1시간 후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찾았다. 오미숙, 강남구 고급 오피스텔 거주. 최근에 이사 온 것 같아. 그리고 어제 검은 세단이 그 오피스텔에 드나드는 걸 봤어. 민준이 즉시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잠복하며 오미숙의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정말로 오미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정장 입은 남자가 오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남자가 오미숙에게 검은 가방을 건네는 모습까지 찍혔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민준이 중얼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차장 보안 요원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보안 요원들이 민준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민준이 오토바이 키를 돌리며 급하게 도주했습니다.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골목길을 누비며 간신히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도 증거는 확보했어. 민준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중요한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다시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담을 넘어 별채로 갔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상처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아요. 이것 봐주세요. 민준이 피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장인의 증명서와 오미숙의 동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을 증명할 유일한 무기예요. 서연이 영상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의 눈에 결의의 찬 빛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민준을 보며 각성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연락드려야겠어요. 오진실의 폭로. 다음 날 아침 서연이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서연아, 어떻게 전화를? 할아버지, 최 이사와 오미숙 어머니를 포함해서 긴급 가족회의를 열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회의를 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강 회장이 서연의 변화된 어조에 놀랐습니다. 알겠다. 오후 2시에 회의실로 모이도록 하마. 오후 2시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모든 관련자들이 모였습니다. 강 회장, 강태민 부부, 최 이사, 그리고 오미숙까지 참석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니? 강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서연이 USB를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최 이사와 강태민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최 이사가 오미숙에게 검은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강 회장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에서 최 이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약속대로 친딸 연기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모든 빚을 갚아주실 거죠? 오미숙의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영상을 봤습니다. 강태민이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 애는 18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주웠어요. 오미숙의 실토하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억을 잃고 울고 있길래 데려온 거예요. 강 회장이 최 이사를 노려봤습니다. 최 이사,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최 이사가 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조작된 영상일 수도. 조작이라고? 서연이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장인이 작성한 반지 증명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세밀한 세공 기법과 고유 인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할아버지께서 18년 전 저를 위해 특별 주문하신 거예요. 서연이 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복제가 불가능한 반지예요. 강 회장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18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맞아. 이건 내가 직접 의뢰한 거야. 오미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오미숙이 울먹이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전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 반지를 팔려고 금은방에 갔어요. 하지만 주인이 고유 인장이 찍힌 작물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강 회장이 주먹을 쥐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팔지 못하고 그냥 서연이한테 걸어줬어요. 도박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최 이사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조작된 증거들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강태민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속은 거예요. 최 이사가 다 꾸민 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통 속으로 행동해놓고 무슨 소리야. 서연이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 이사와 강태민이 비밀 회동하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인 승계 계획이 저 계집애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순 없다. 최 이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태민의 동조하는 목소리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있겠어? 강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런 배신을.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미숙의 거짓 증언, 최 이사의 조작, 강태민의 공모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를 의심했었구나. 미안하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도 18년 만에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잠시 의심했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강 회장이 경비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강태민을 당장 방에 감금시켜라. 그리고 최 이사는 경찰에 넘겨라. 최 이사가 도망치려 했지만 경비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회장님, 저한테는 정상 참작이라는 게 30년간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를 치러라. 강태민도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팔을 붙들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과 서연 그리고 민준이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미영아, 우리 서연이를 찾았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8년 만에 집으로 데려왔어. 서연이 부모님의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가 없었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준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라이더 복지 물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다고 했지?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강 회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서연이한테 들었어. 전폭적으로 투자하겠네. 강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같은 청년이 성공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야. 민준의 눈에서도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묘소에서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8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62번째 실현.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강 회장이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와 강태민의 배신에 대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믿었던 사람들이. 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악! 강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급히 달려와 강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119에 신고하세요. 사용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별채에서 뛰어와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강 회장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심전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서연이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이제 또 잃는 건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빨간색으로 켜졌습니다. 6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수술실 앞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최 이사가 경찰 호송 중이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게 해주세요.
최 이사가 경찰관에게 간청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 채로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최 이사가 갑자기 경찰관을 밀쳐냈습니다. 야, 서. 경찰관이 소리쳤지만 최 이사는 이미 비상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최 이사가 병원 밖으로 도망친 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포섭해둔 이사들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입니까? 전화 너머로 이사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실상 뇌사 상태라고 해요. 최 이사가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를 강탈하려 할 겁니다. 막아야 해요. 이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동조하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한편 대저택에서는 강태민이 감금된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인 한 명이 몰래 방문을 열어줬습니다. 부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누구야? 최 이사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강태민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사용인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용인의 말에 강태민이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셨대요. 강태민이 연기하듯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도 병원에 가야겠어. 강태민이 사용인의 도움으로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최 이사와 만났습니다. 형님,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 이사가 서류 봉투를 강태민에게 건넸습니다. 회장 유고시 권한 대행 서류예요.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는 거죠. 최 이사의 눈에 음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니까 가능합니다. 다음 날 오전 최 이사가 이사회 임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회사 경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들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습니다. 임시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실에 임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민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부사장님이 당연히 임시 회장을 맡으셔야죠. 최 이사가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이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서연이 병원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의 충실한 비서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긴급 이사회가 1시간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회장님의 모든 직무가 정지될 위기예요. 서연이 병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을 마친 강 회장이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를 지켜야 해. 서연이 결심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서연이 급히 회사 본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장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식 주주가 아니시라서 저는 회장님의 손녀예요. 서연이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사회 참석 자격이 없으십니다. 유리문 너머로 최 이사가 서연을 비웃으며 바라보는 게 보였습니다. 의사봉을 들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이 임시회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인 지금 회사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강태민이 이사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강태민에게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최 이사가 투표 용지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유리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가족의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투표가 거의 끝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희망을 찾아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도와주세요. 칠력전의 순간, 민준이 서연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고 즉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갈게요. 회사 본부예요.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민준이 급하게 회사로 향하던 중 강 회장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 회장님께서 이럴 때를 대비해 당신에게 맡긴 게 있어요. 저에게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사람에게 열쇠를 맡겼다고 하셨어요. 비서의 말에 민준이 강 회장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서명할 때 받았던 의문의 메모가 생각났습니다. 그 숫자가 뭔지 아세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328.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가씨에게 전해주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민준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숫자를 알려줬습니다. 328이요? 잠깐.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빠 생일이에요. 3월 28일. 그게 뭔가 중요한 건가요? 아빠 서재요. 18년간 잠겨있던 아빠 서재의 비밀번호일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민준 씨, 저택으로 가요. 민준이 회사 앞에 도착해 서연을 태웠습니다.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한남동 대저택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이 2층 서재로 뛰어 올랐습니다. 18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아버지의 서재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전자잠금 장치에 328을 입력했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재 안에 거대한 금고가 보였습니다. 서연이 다시 같은 번호를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봉투와 USB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민준이 봉투를 열어보니 공증된 친필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녀 이서연에게 모든 의결권을 위임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서연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USB 안에는 최 이사와 강태민의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빨리 회사로 가야 해요. 서연이 위임장과 USB를 들고 민준과 함께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이사회 투표가 끝나기 직전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본부에 도착했을 때 이사회장에서는 막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표를 개표하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부사장님이 임시 회장으로. 그 순간 이사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들어서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서연을 막으려 했지만 민준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위임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으로부터 모든 의결권을 위임받았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이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서연이 공증된 위임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확인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회장님 친필이네요. 이건 위조된 거예요. 강태민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인데 어떻게 이런 걸 작성해요? 이 위임장은 예전에 미리 작성된 거예요.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만일에 대비해 준비해 두신 거죠. 서연이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분이 꼭 봐야 할 것들이 들어있어요. USB를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최 이사와 강태민의 비리 내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횡령 증거와 페이퍼 컴퍼니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아버지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서연이 이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후계자인 저에게 모든 걸 맡기신 거예요. 이사들이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최 이사와 강태민의 비리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사를 맡길 순 없어요. 강태민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다 조작된.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최 이사가 도망치려 하는 순간 이사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신고해둔 상태였습니다. 최우호 씨 횡령과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강태민이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30년간 공들인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이었습니다. 이사들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사태가 정리된 후 서연이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회사를 정상화시켜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당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가씨를 임시회장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18년 만에 진짜 후계자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서연이 병원으로 달려가 강 회장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강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신 덕분이에요. 서연이 고마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민준이 병실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을 불러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고맙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시련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1년 후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서연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서연이 당당하게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 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연을 주목했습니다. 1년 전 별채에 숨어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 이름은 길 잃은 별 재단입니다. 서연이 목에 걸린 반지를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18년간 길을 잃고 헤맸던 아이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연이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기자회견 잘 봤다. 훌륭했어.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서연이 강 회장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제 정말 회장다워 보이는구나. 강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야.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천천히 하면 돼. 시간은 충분하니까. 강 회장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민준이 온다며?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네, 회사 일이 끝나면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친구도 많이 달라졌더구나. 같은 시각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민준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드링크라는 간판이 걸린 스타트업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번 달 배달 기사 복지 개선 실적이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하네요, 대표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겸손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게 현장 라이더들 덕분이에요. 민준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일 뿐이죠.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이 정비된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했습니다. 1년 전 낡았던 오토바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편 지방의 한 보육원에서 오미숙이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식당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모, 오늘 밥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오미숙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 익명의 후원금 입금일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이었습니다. 오미숙은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는 강태민이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강태민의 앞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이제 끝이에요. 아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새 출발할 거예요. 강태민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면회실을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독방에서 최 이사가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하나하나 복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욕심이 부른 결과를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감방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이 회장실에서 정장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목걸이를 매만졌습니다. 18년 된 반지가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로 내려가자 민준이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오토바이와 자신감 넘치는 민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회장님.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서연이 웃으며 헬멧을 받았습니다.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두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달렸습니다. 1년 전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었죠? 서연이 골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겠죠. 두 사람이 시장 안의 작은 떡볶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전부터 다니던 단골집이었습니다. 소박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내일 할아버지랑 함께 아빠, 엄마 성묘 가기로 했어요. 서연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함께 가실래요?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떡볶이집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의 목에는 여전히 18년 된 반지가 걸려 있었고 민준의 손에는 스타트업을 이끄는 사업가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 속에서 두 사람의 미래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8년간 길을 잃었던 별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빗속에서 일어난 작은 사고 하나가 18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했고 진실을 가리려던 거대한 음모를 무너뜨렸습니다. 서연이 목에 걸고 다니던 그 작은 반지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유일한 열쇠였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별것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이 때로는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듯이 진짜 사랑과 가족의 의미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강진혁 회장이 손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18년을 기다렸듯이 진심은 결국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었던 별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 그런 소중한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